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관련 내용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새해 벽두부터 중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일단 아마 이 시간이면 거의 이제 베이징에 도착했을 것 같아요. 전격 방문한 배경이 일단 궁금합니다. 예. 올해가 이 북중 수교 70주년이죠. 역사적 해. 또 있고 그다음 지금은 이제 북미 제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겠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우군이 필요하다. 또 특히 이번 신년사에서 가장 강조한 점이 이 경제 문제 아닙니까? 경제 문제에 있어가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대북 제재 아직까지 아주 강력한 제재 남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재 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좀 확보해 줄 수 있는 것이 동맹국가 중국이 아니겠습니까? 예. 막 그런 것을 이걸 감안해가지고 예. 이번에 아주 이례적으로 그것도 지금 이제 북한은 지금 내부적으로 신년사 관철 군중대가 열려지고 있지요. 막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렇게 갔다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 네. 이것을 암시하는 반증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인 면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 주석 요청으로 방중을 했다라는 점을 조선중앙방송이 굉장히 좀 명시했다는 점, 이 부분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외적 이미지에서 벌써 중국을 세 차례나 갔는데 또 가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위원장께서 움직였다. 그런 이렇게 메시지를 내놓은 거라고 보고요. 예. 그 목적은 양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의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 후원자를 확보하는 건데요. 예.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중 간에 무역 전쟁을 하면서 북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현재 미국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막아야 되는 것이 북한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제가 되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으로써 중국을 북한의 후원자로서 만들어 놓을 때 미국에 대해서 보다 강도 높은 주장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할아버지, 아버지 시대 또 뭐 중국을 방문한 건 여러 번 있었죠. 작년에 3번 방문했고 벌써 올해 이제 처음 방문하게 된 건데 이렇게 새해 벽두부터 간 적이 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잘 사례가 없지요. 예. 특히 이제 이 북한은 이런 연말, 연초 이것은 문을 꽉 잠그는 것이 과거 경험적 사례 아닙니까? 그런데 뭐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조금 변화는 됐지만 예. 정상 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상 이것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대관계에 있어가지고 가장 첫 목적 중에 하나겠죠. 예. 그런 장을 봤을 때 아마 1월 달에 아주 이례적이지만도 이 중국 방문도 보여주고 특히 지금은 이제 8일 같으면 어제 비록 평양을 출발했지만도 오늘 8일 가면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생일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아주 이례적인 일이 속출하고 있다. 또 지금 이제 중국도 상당히 지금 바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이 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중 간에 지금 뭐 이제 무역 여기에 대해서 협상하고 있는 거 이틀 동안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다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미중 간에 이 협상이 있어가지고 경제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데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분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한 자리 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신부님 어찌 보면 이것이 서로 연계선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새 벽두부터 중국을 방문했다는 것은 북중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켰다는 그런 의지. 두 번째로는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하나의 우군 확보. 더 나아가서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경제발전에 대한 중국의 지원 이러한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의미 그리고 경제 관련해서 뭔가 필요하지 않았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의미들 그런 게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 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협력과 또 지금 이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있어가지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막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게 주문항량이 보여지고 항상 뭡니까 이 국가 간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이 북한이 필요한 거 여기에 대해서 중국으로부터 얻는다면 북한 또한 중국에 대해서 선물을 줘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시진핑께서 다시 한번 의지를 밝힌 거. 두 번째로는 아마 이 한반도에 있어가지고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과 관련해가지고 당사자로서 중국이 다자회담에 반드시 참석을 요청하는 그런 선물 정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젯밤 11시 15분쯤에 이제 이 열차가 북중 접경 단둥 지역을 지났다고 하고 우리 시각으로 11시 정도면 또 베이징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건데 도착하기에 앞서서 미리 이렇게 조선중앙TV나 중국이 동시에 한 8시 정도에 북중 소식을 알렸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예, 조금 이례적이에요. 보통 도착을 했을 때 중국 측 언론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북한과 같은 경우는 귀국을 한 돌아왔을 다음에 때 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발표를 해왔는데 뭐 보다 정상국가를 하는 거죠. 지금 사실 이 정도 의존도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배려입니다. 오로지 북한에게만 하고 있는 열차를 통한 이동을 갖다가 보장하고 있는데요. 그런 특수한 관계는 있지만 점층적으로 그러한 관계도 조금 더 정상적인 모습 그렇기 때문에 제때 발표를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노선을 변경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오후에 이제 출발을 했고요. 오늘 낮 정신 무렵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8일 오늘 오후 그리고 이제 9일 10일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빠르면 9일 오후 그렇죠? 또 늦으면 10일 오전에 이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이틀 정도가 이제 공식 일정을 빡빡하게 좀 잡을 것 같아요. 3박 4일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도착을 하면 그때 공식적인 행사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찬부터 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과 공연으로 이뤄지는 오늘 일정이 있을 거고요. 내일 일정은 상당히 저는 좀 유동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약간 더 파격적인 행보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뭐 상하이를 방문한다거나 그러면서 뭐 개혁개방 의지를 갖다가 보여준 적도 있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북경을 갔을 때는 뭐 북경 인근에 있는 그런 뭐 과학기술단지나 그 정도만 방문을 했어요. 근데 전격적으로 뭐 상해까지도 내려갈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아무튼 내일 있는 행사는 정책적 의미를 담는 부대 행사가 되기 때문에 어떤 점을 북한이 이렇게 착안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 교수님께서도 다음 날 일정 뭐 주목하시는 부분 좀 있으신지요? 지금 북한의 공식 발표는 3박 4일이지만 우리가 날짜상을 볼 때 실질적으로 볼 때는 한 1박 4일이다 저는 그걸 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가고 오는데 하루 그럼 이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제 이 북경에서 실질적으로 묵을 것은 1박 2일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신 박사님께서는 경제 시찰에 이런 상해라든지 이런 예를 들어 김정일 위원장이 2000년 갔을 때는 이 천지 계획 이런 이야기도 했지요. 이런 부분에서 과연 그렇게 시간이 있을 것인가 하나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수행단의 인물이 상당히 뭡니까? 규모가 과거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좀 실용주의적인 정상회담이 되지 않겠냐라고 한다면은 그 속에 또 경제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굳이 경제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진 인물 찾는다 하면은 박태성 정도 되지 않겠냐. 부위원장이죠. 박태성 지금 이제 부위원장이지만도 지난해 5월달에 대규모 이 시찰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잖아요. 지금 문제는 물론 교육과학 이것을 맡고 있는 부위원장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떤 날에 지금 이제 그렇다면은 북한 입장에서 경제는 중시하지만 이 경제협력 문제에 대해 가지고 외형상으로 직접적으로 부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국이 부담 주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실 있게 정상을 만나고 하고 오히려 저는 북경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제 어느 정도 이 개혁개방의 상징 이런 부분에서 갈 수 있지만도 과연 지방으로까지 갈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느냐 이런 점에 봤을 때 오히려 오늘 내일 적어도 한 2차례 정도 중국 신병주성과의 단독 또는 확대 더 나아가지고 중국의 이 상무위원급 실명 이 정도 다 만나는 이런 수순에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 관련 인사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더 주로 논의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외형상은 그래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번 신년사를 꼼꼼히 살펴보면 북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제 아니겠습니까? 경제에 있어가지고 중국의 지원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대북 제재에 있어가지고 중국이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분위기 조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경제 중심, 예를 들어 박봉주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이 대동에 간다 하면은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실질적으로 경제 문제를 논의하되 이거에 대해서 부각은 시키지 않을 것이다. 미국을 의식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 측면에서 경제 관료들을 거의 대동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노광철 인민 무력상이 따른 거는 뭐 이제 군 대표 인물이기 때문에 뭐 형식상 구색 맞추기 차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은 당, 군 이런 관계에서 유대를 갖다가 계속해서 돈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따라갔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도 큰 틀에서는 양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정이나 그런 걸 볼 때 사실 파격 행보를 하는 건 제한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북한 문제에는 여지를 남겨둬야지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근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미국과 어떠한 협상을 할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이해를 반영해주는 대신에 북한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핵심 교환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아까 우리 양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35번째 생일이라고 그렇죠. 1월 8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방문해서 사실상 큰 집에 초대를 받은 형식인데 시 주석이 과연 어떤 생일 선물을 해줄지 첫 방문할 때 기억나십니까? 큰 화병도 주고요. 이제 그래도 물질적인 선물도 사주는데 그 부분이 뭐 제재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글쎄요 어떤 개인적인 생일 파티를 해줄 수 있겠지만 지금 김정인 위원장이 필요한 어떤 그런 선물 건네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이 양국 간의 전통 우호 협력 또 선대의 유언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상징성 있는 선물은 줄 것이다. 그 선물을 받아야만이 적어도 정상회담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역사적인 기록물 되고 이 기록물을 가지고 또 지금 이제 그 묘양산에 있는 국제 전람가 이게 또 전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볼 때 아마 이 동양의 미덕 청년에서 이 양국 지도가다 만남이 있어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아마 자신이 직접 초청을 한 그런 이런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정상회담의 기간에 생일까지 맞추기 때문에 아마 중국도 신경을 많이 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중 수교 70주년인 만큼 북중 간의 교류가 서로 굉장히 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북한에서 중국을 직접 갔기 때문에 그럼 다음 또 방북을 또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기는 좀 언제쯤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시기는 가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때 이제 수교를 했기 때문에 10월 25일인가 제가 정확한 날짜는 지금 확인이 잠깐 안 되는데 예. 아무튼 가을에 수교를 했기 때문에 그쯤 전후해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간 비핵화에 좀 진전이 있어야지 시진핑 주석으로서도 방북의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시간을 조금 두면서 지켜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과연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지는 좀 의문시 되고 그래서 북미 간의 대화는 조금 더 이렇게 줄다리기가 심해질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2차, 3차 북중 정상회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나 공식 발언을 통해서 중국을 많이 비난했었거든요. 아, 북한이 처음엔 괜찮았었는데 중국을 만난 다음에 변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북중 정상회담, 아니 북미 정상회담이 발표가 됐다면은 모르는 상황인데 그게 발표되기 이전에 이런 행보를 하기 때문에 약간 미국 측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들어서는 지금 굉장히 우호적인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트위터나 뭐 이런 데 글을 올리는 것을 보면 굉장히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낙관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언급을 했는데 그럼 그런 기조나 이런 분위기가 좀 바뀔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약간 행간이 있었어요. 지금 관계는 좋고 정상회담을 하겠다. 근데 그것은 북한을 고위급 대화라든가 이런 데 대화를 이끌기 위함이고요. 북한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풍계리나 동창리에 대한 상응 조치라든가 연합군사훈련 중단 이런 부분은 아무 언급도 없이 제재를 또 유지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회담이라는 걸 목표로 해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고 그 과정에서 북한을 설득하겠다는 것이 지금 미국의 협상 전략인데 이 과정이 북중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더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당장 오늘 나올 수도 있고 뭐 하루 이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간 다음에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반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 교수께서는 이제 시 주석이 내년 올해 가을 정도에 북중 수교일 정도에 맞춰 갈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북미 회담 결과를 보고 그 직후에 갈 가능성도 있다. 이미 뭐 시 주석은 지난번에 한중 정상회담 때 내년 그때 당시에 내년에 갈 것을 분명히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기가 문제인데 우리 양 교수께서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가 관계에서도 상호주의가 있죠. 특히 정상 간의 만나면 상호주의 이런 외교 이것이 적용이 많이 되잖아요. 이 지금까지 다수의 전문가들이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이 세 차례 방중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는 분명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먼저 방북할 것이다. 이렇게 많이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예상은 빗나갔죠. 그렇죠. 빗나간 이유보다도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그만큼 이런 그 국가 관계에 있어가지고 상호주의 이걸 무시하고
이렇게 먼저 갔다. 이것은 그만큼 이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지지와 협조가 그만큼 필요하다. 이러한 반증 아니겠어요?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새벽두에 방중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도 아마 그렇게 먼 훗날 방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우리 신 박사님께서 오는 10월이 북중 수교 70주년 이것을 또 기념하는 차원에서 갈 수 있겠지만 예. 어찌 보면은 따뜻한 봄날 우리의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하고 그 즉시 남북 미중 4자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종전선언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치밀한 계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하면은 시진핑 주석이 10월 달에도 갈 수 있지만 어쩌면은 4월 내지 5월에 북한도 방문하고 한국도 방문해가지고 어찌 보면 종전선언 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다들 이루어질 수 있는 행보들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문제를 가지고 외교에 있어가지고 스타트를 끊었지요. 중국을 갔죠. 예. 그렇다면 다음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제2차 정상회담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바람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서울 답방. 그렇죠. 예. 그 이후에 보면 아마 방금 제가 말씀하신 대로 예. 시진핑 주석의 따뜻한 봄날 4월 또는 5월에 평양도 방문하고 서울도 방문한 그 찰나에 남북 미중이 판문점에서 4자 정상 간의 종전선언 이러한 수순 모양새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이끄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신 교수님, 아까 전에 양 교수님께서 그 중국 신년사에서 중국이 다자체제 협상에 함께하는 참여하는 거를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전협정 체결에 같이 사자 같이 하자 함께하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신년사에 굳이 그걸 언급한 것은 그동안 중국이 이런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 중국을 언급해 주길 은근히 좀 바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 당사자와 그리고 다자협상 그것을 언급한 것은 예. 당연히 고객은 중국이죠. 중국 들으라고 한 말이고 그것은 아마 신년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북중 정상회담이 1월 8일 이제 시작됐지만 준비하는 과정은 아마 12월 달부터 시작이 됐을 거예요. 정상회담 준비라는 건 아무리 짧아도 그렇죠. 한 달간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내용까지 다 염두에 두고 포석을 해서 신년사의 내용에 담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중국의 이해를 반영한다는 것은 다자 협정에서 중국을 참여시키고 근데 중국의 이해라는 것은 결국 그 지향점에는 미국의 영향력 약화라는 게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부담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도 양무진 교수님께서 전망해 주신 대로 올 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정말 아주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근데 이게 역으로 미국에 대해서 버티기를 시도할 수도 있다. 그 점을 저희가 이제 또 우려를 해야 되는 거죠. 중국의 후원을 확보한다면은 미국에 대해서 연합군사훈련 중단해라. 그리고 제재에 대한 상응 조치해라. 그거 없으면 정상회담도 없다. 이런 식의 북한의 주장을 할 때 미국이 그걸 바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대화는 교착 국면으로 이어집니다. 그 경우까지도 대비해서 중국의 후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양 측면을 다 고려하면서 정책을 전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불신 또 중국에 대한 불신 그 연장선상에서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죄송합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죠. 근데 북중 간의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이 미국에게 일종의 디브리핑이랍니까? 일종의 이 비공개 브리핑을 하고 난 이후에 오해가 상당 부분 해소된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우리 이 신 박사님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북한의 버티기 거기에 대해서는 후원군이 중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버티겠다. 이제 이렇게 최초에는 미국이 이렇게 의심했죠. 그런데 중국의 디브리핑을 받고 난 뒤에 오히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 직접적으로 뭡니까? 이 신비주과 김정은 위원장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고 또 그것을 갖다가 버리블 통해서 밝혔고 이 상황에서 상당 부분 오해가 풀렸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풀었고 그다음 지금 이제 최근에 오히려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고 폼페이오 장관 모두가 오히려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안정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던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생각을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과거와 달리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 있어가지고 아주 관심 있게 주의 있게 관찰은 하면서 그러나 외형상으로 실질적으로 과거처럼 비판의 목소리는 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에 앞당기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기대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 전망대로라면 사실 이번 방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중국까지 갔는데도 경제적인 뭐 이런 지원이나 협력이나 이런 성과를 크게 얻어올 수는 없는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좀 허무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국가 관계에 있어가지고 외형상으로 합의한 거하고 또 지금 이제 실제 물밑에서 합의한 건 또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뭡니까? 이 최고의 후견 국가로서 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국제 차원에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것만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더 나아가지고 뭡니까? 적어도 지금은 이제 미국은 선 비핵화 후 대북 제재 완화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중 정상을 만남이 있어가지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이 정도 이야기만 오가더라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이 나겠죠. 또 하나 심리적인 또 이 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북한 주민들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런 속에서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양국 정상의 만남하고 했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북한 주민들도 조만간에 중국으로부터 이 경쟁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심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김정은 위원장 지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자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시기와 장소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곧 열릴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장소 관련해서는 어떻게 베트남이 정말 유력한 겁니까? 뭐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특별히 베트남을 방문했어요.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왜 갔을까 참 의문시 됐는데 이 조합을 해보면은 장소로서 베트남이 유력하다. 왜냐하면 미국과 북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미래를 강조하고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가 경제적으로 지금 상당히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북한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거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베트남과는 전통적인 유대를 이어왔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뭐 베트남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날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작년을 돌아보면은 2차 그 북중 정상회담이 5월 7일일 거예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6월 12일이니까 한 달 조금 지나서 그럼 만약에 오늘이라면은 2월 중순 정도에 개최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예. 다만 상황은 저는 조금 다르게 평가합니다. 그때만 해도 3월 달에 이미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계속 약속되는 과정에서 중국을 방문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불쾌하게 나왔고요. 양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3차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디브리핑을 잘해서 미국을 만족시켰다는 것은 작년 7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비핵화 협상이 지연되면서 미국의 불만이 계속해서 반복됐고 작년 12월 1일 부에노스아이레스 미중 정상회담이나 12월 29일 정상회담 통화 등을 통해서는 사실 미 측이 중국에게 계속해서 제재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거는 북한에게 있어서 약간 위험 요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아마 다독이러 갔을 가능성이 더 좋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했으면요. 벌써 세계 평화가 다 이루어졌어요. 자기의 리더십에 의해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의 그 차이를, 그 행간을 읽고 거기에 대한 정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외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인데 북한에서 발간하는 달력을 보면 1월 8일 생일이 아직까지도 평일이에요. 8년 차 집권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평일로 표시됐다라는 것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북한은 우리 이제 학자들이 보통 이렇게 분석할 때는 수령 절대 독재 국가다. 다시 말해서 헌법 위에 당규약이 있고 당규약 위에 10대 무슨 이런 이 교시가 있어요. 또 그 속에서도 보면은 최고 지도자의 일종의 교시 이것이 최고의 법제이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제 집권 7년 8년 차 이런 상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소위 말해서 일정한 동등한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분명 생일을 갖다가 그 일종의 그 공유를 민족 경사 예. 일종의 그렇게 해가지고 기념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다. 뭐 앞으로 더 봐야 되겠지만도 지금의 상황에서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보통 사람의 보통 지도자상 이것을 나름대로 부각하는 선택과 집중상에서 오히려 이것이 1월 8일을 갖다 생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국가적인 경사를 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정상적인 지도자상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지도자상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상하지 않더라도 북한 내부로부터 모든 당정군 인민까지 다 장악했다는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당분간 앞으로 한 3, 4년까지는 이 생일을 갖다가 국가 기념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좀 낮은 것이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다 보니까요. 참 상황이 정말 달라진다. 어제까지는 조성길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 대리가 어디로 갔는지를 저희들이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성길 북한 대리 대사 과연 어디로 갔는지 그 부분은 뭐 정보 당국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여부를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어제 이제 그 북한 대사관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게시 사진이 걸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빈 공간이었거든요. 특별히 이 사진을 이 시점에 게시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으로서는 그 이슈를 덮어버리고 싶겠죠. 사실은 북한 외교의 어떻게 보면 수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리대사가 망명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조성길 대리대사의 직급은 높지 않아요. 네. 대리대사라는 그 직함 때문에 상당히 고위층으로 그렇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평가해보니까 한 과장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대사라는 것 때문에 국제사회 이목이 집중이 됐고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갖다 이제 넘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아마 미국으로 가든 제3국으로 가든 어떠한 형태로든 망명을 하게 될 것이고 네. 북한으로 돌아갈 일은 이제 언론에까지 노출된 이상 절대 없다 그렇게 평가하는데요. 예. 북한으로서는 이제 과거의 일로 묻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일,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가 전시를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내외 취재진들이 많이 지금 대사관 앞에 찾아가서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다시 뭐 조용한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하나 표정을 저희들은 이제 언론 취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미지 타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제 과거 경험사를 보면은 남북 관계 좋을 때는 이러한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남북 관계 나쁠 때는 상당히 그 대남 비난의 일종의 그 빌미랄까요? 활용했죠. 다시 말해서 남측의 그 이런 그 국정원에서 기획 탈북시켜가지고 했다 돌려달라 이런 이야기 했죠. 그럼 지금 이제 남북이 좋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그 사상이라든지 통제를 강화돼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조용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연장선에서 아마 지금 이제 이 남북 정상회담의 사진 이런 것은 뭡니까? 거기에 이탈리아 대사 관계에서 걸고 이것은 뭐냐? 자연스러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부각시키지 않겠다. 막 그런 하나의 간접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저희가 조성길 대사들이 행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도 드렸고 보도들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대사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방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최선의 시나리오와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좀 가정을 해본다면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최선의 시나리오는 그 조성길 대사 대리가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할 거예요. 어떤 선택?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신분을 이제 바꿔가지고 조용히 제3국에서 사는 길이 있고 예. 다른 한 길은 한국에 와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 민주화의 운동가로서 활동하는 길이죠. 그 태영호 공사처럼.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거로 봐서는 전자의 길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럼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것은 조성길 대사 대리의 그 의도에 따라서 조용히 제3국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예. 봅니다. 그다음에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것은 가장 안 좋은 것이 이 사람의 신분이 노출되는 거예요. 특정 국가에 있다. 이럴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북한의 보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언론의 관심도 저는 이번 주까지만 가져주셨으면 해요. 네. 왜냐하면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어느 나라인가에 가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조성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